달님 뭐예요? 저 드디어 연금 탔어요. 오, 축하합니다.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이거 언제 받아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얼만큼 받아요, 그럼? 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수익률은 어느 정도예요? 고르기 나름이에요. 뭐 이렇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연금의 장점이에요.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연금 수령 꿀팁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연금 수령할 때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연금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이제 신경 쓸 때가 됐죠. 아마도 연금저축이든 IRP든 이런 노후 준비하는 게 그렇게 붐을 이룬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연금을 수령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금을 모으는 거 말고 수령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할지 오늘 한번 알아보자고요.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줬습니다. 파인이라는 금융소비자 포털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요, 이렇게 예시를 좀 들어가지고 보기 쉽게 해놔가지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컨텐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컨텐츠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고요. 풀버전 링크 아래 달아둘 테니까 꼭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례이자 질문이죠. 은퇴를 앞둔 달래님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거랑 연금저축이랑 이걸 두 개 준비해가지고 연금을 매달 120만 원을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연금소득세는 얼마나 내게 되는 것일까요?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딱 보고도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여러 가지 있죠. 매월 120 그리고 연금소득세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지금 예시로 나오는 그 달래님은요, 보면 연금저축 그리고 요거랑 자기가 직접 준비한 IRP 요렇게 준비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모았고 연금을 일단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요거를 가지고 월 120만 원을 수령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연금소득세라는 거는요, 한 달에 120만 원을 받게 되면 요거는 어떤 말이냐, 연 1440만 원을 받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 느낌이 올 겁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내가 내 돈으로 직접 준비하는 요런 것들 있죠. 요거는 사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적연금은요, 1년에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1200만 원을 넘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자, 종합소득세는요, 여러 가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고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요거는 6.6%에서 49.5% 거의 절반에 이르는 전반적으로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바로 요 영상에서 이게 뭐 종합소득세로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이 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연금 12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 얘기도 영상으로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들으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연금저축을 1년 동안 12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라고 배워왔었는데요. 요거는 2022년까지 요 내용이고요. 2023년도에는요,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연금을 1200만 원 넘게 받았으니까 1440만 원 받았으니까 이걸 종합소득세로 보낼지 아니면 요거를 내가 분리과세 신청을 할지 이렇게 정해집니다. 분리과세. 그러니까 이렇게 1번, 요게 2번 선택지가 생긴 거죠. 분리과세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1200만 원보다 작을 때는 원래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1200만 원 넘게 되면 이 전체입니다. 그 금액 전체가 분리과세가 되는데요. 요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분리과세 세율은 저걸 넘으면 16.5%입니다. 그냥 연금소득세는 3.3에서 5.5%죠.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한다고 해도 16.5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16.5를 할지 종합소득세를 할지 이 정도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연금소득세 3.3에서 5.5보다는 이게 높습니다. 둘 다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웬만하면 1년에 1200만 원 넘지 않게 받자, 이런 의미입니다. 참 여기서 보면 시사하는 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1년에 1200만 원 저거 넘게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 공식이 여전히 유효한 거잖아요. 요거 만약에 월로 환산해 보면 월 100만 원인데 우리가 연금 정말 열심히 많이 모아가지고 수억을 모으는 생각으로 모을 텐데 월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게 참 그렇죠. 그리고 월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분리과세를 하든 아니면 뭐 종합소득세를 내든 이렇게 골라서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세액 부담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월 100만 원 이상 못 받는다라는 한계가 지금 사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이 세금적인 좀 한계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보면 2200만 원도 옛날에는 50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요게 이만큼 상향된 겁니다. 그러면 먼 훗날 시간이 지나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언젠가 제가 연금을 다 쓰는 그 시기에는 연 1200만 원, 이 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구도 약속해 줄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세법은 그때그때 바뀌는 거니까요. 상향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하면서 준비를 해야만 하는 거죠. 저렇게 월 100, 저게 너무 작아질 때가 되면 그때는 높아져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려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적연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적연금을 많이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적연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액공제라는 16.5 또는 13.2의 높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요. 후에는 3.3이나 5.5, 많게는 16.5 요 정도의 세 부담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혜택을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먼 훗날에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비슷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고 비슷한 금액으로 16.5라는 분리과세로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시차는요 수십 년일 겁니다. 이 수십 년 동안 내가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재원을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다는 복리투자, 이게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내가 받은 만큼 나중에 세금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30년 뒤에 내는 거라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연금저축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돌려봐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냉이님은요 연금저축 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 개시를 신청할 이제 자격이 되셨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은 다른 일을 하면서 소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금을 수령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미루는 게 좋겠죠? 미루는 것, 그것이 베스트일 건데 왜 미루는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연금 소득세는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55세에서 70세까지는 5.5%, 70세에서 80세까지는 4.4%, 80세가 넘어가면 3.3%를 냅니다. 연금저축 또는 IRP 이런 거를 우리가 연금계좌라고 하죠. 이런 거를 수령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5년 지나야 합니다. 개설하고 돈을 붓기 시작한 게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설을 기준으로 5년 지나야 되고요. 두 번째, 55세가 지나야 됩니다. 요 두 개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55죠. 555, 5년이 지나야 되고 55세만 지나면 언제든지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금융사로부터 요게 안내가 왔다는 것은 개설한 지 5년 지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가입하신 분이 55세가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55세가 지나면 수령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바로 신청할 필요는 전혀 없죠. 전혀.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55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닐 거기 때문에 요거는 최선의 조건일 뿐 우리는 한참 뒤로 연금 수령 시점을 미뤄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루느냐? 자, 그림을 보게 되면 많이 미룰수록 좋다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50대, 어차피 55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50대, 60대는 5.5%, 70대는 4.4%, 80대 넘어가면 3.3%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늦게 낼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죠. 연금소득세율 줄어드는 거. 요거를 이용하자는 거고요.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면요. 매년 50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할 때 연 500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죠. 이건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니까 실제로 우리는 훨씬 많이 모아야 될 겁니다. 55세 때 바로 신청한 사람은 이렇게 5.5로 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4.4로 바뀌겠죠. 이렇게 내면 522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65세 신청을 하게 되면요. 5.5로 내는 거는 짧죠. 그리고 4.4로 한참 내다가 나중에 3.3 적게 내겠죠. 이걸 다 합하면 440만 원이 됩니다. 즉 우리는 똑같은 연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요. 이렇게 얼마죠? 82만 5천 원만큼의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이에 기간이 있고 뭐 재투자에 대한 기회비용도 있고 물가도 있고 복리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런 거 다 빼고 계산한 거고요. 그런 걸 다 더하면 더 커질 겁니다. 더 높아질 겁니다. 훨씬 커질 거니까 최소한 이렇게 세금만 100만 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늦게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늦게 신청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연금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연금저축이나 IRP는 연금저축, IRP 제가 다루고 있는 요거는요. 들어있는 만큼 받는 겁니다. 들어있는 만큼 내가 뽑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들어있는 만큼. 그러니까 들어있는 게 많아야 되는 거고 들어있는 게 많아지려면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고 오랫동안 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가 많이 불어나도록 두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들어있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늦게 연금을 수령할 생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늘님은 개인형 IRP 계좌에 자산관리 계약으로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이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으로 체결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걸 해야 되죠? 신탁계약으로 해야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보험으로 해도 되지만 요거는 요거만의 장점이 있고 요거만의 단점이 있을 거고 요것도 요거만의 장점이 있고 요거만의 단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100% 신탁계약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름 부르면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증권사를 통해서 또는 은행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개인형 IRP 이런 거는 모두 이 신탁계약입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은 사실 안 해보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보험계약 요거는 오직 생명보험사, 생보사 이 생자입니다. 생명보험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계약은요. 은행에서도 할 수 있고 증권사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 군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저축이든 IRP이든 이런 거 가입을 할 때요. 어디에 할지 고민이 된다면 이런 내용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생명보험사에 우리가 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종신연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종신이라는 말은요.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달에 몇만 원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 돈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길게 사면 굿인 거고 예정됐던 것보다 짧게 내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배드가 되는 거죠. 평균보다 많이 살면 더 받고 짧게 살면 그만큼 돌려주거나 이런 거 아니고 어쨌든 약속된 금액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주는 것 그것이 종신연금인데요. 그거는 수많은 연금 상품들 중에서 생명보험사만 할 수 있습니다. 저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당연히 기간이 확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속을 염두에 둔 이런 연금 상품들이 보험사에 존재하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에 반해서 신탁계약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증권사나 은행에다가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든지 연금저축 보험이라든지 개인형 IRP라든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거는 정기연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받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기간을 정하거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할 때 10년 동안 받을게요, 20년 동안 받을게요, 30년 동안 받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참고로 이럴 때 최소한 10년 이상은 기본 요건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나눠 받으면 최대한 다 뽑아서 받는 쪽으로 세팅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아니에요 저는 한 달에 50만 원 받을게요, 한 달에 100만 원 받을게요, 한 달에 70만 원 받을게요 이렇게 금액을 정해두고 안에 들어있는 게 고갈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또는 남아있는 게 계속 불어나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로 금액 지정형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증권사의 연금저축이나 이런 걸로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비정기연금 요거는 주로 우리가 ETF로 매매를 할 때 이런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연금을 뽑아 쓰는 거죠. ETF는 자동으로 매도되는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연금저축이든 IRP든 ETF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연금을 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팔아서 우리가 매도해가지고 출금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기면 안 되는 한도만 존재하는 거죠. 자, 요거 관련해서도 제가 요 영상 찍은 적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지만 혹시 그래도 저는 잘 모르니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품도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따로 알아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해드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배추님은요 A증권과 B은행에다가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A증권의 연금계좌만 연금 수령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A증권, B은행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연금이 수령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요 연저라든지 IRP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요게 금융사가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수령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A증권과 B은행에다가 해마다 동시에 뭔가 돈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세액공제를 받은 친구가 있고 얘는 받고 얘는 안 받았다거나 또는 세액공제를 얘는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얘도 그랬다면 이 지금 A증권과 B은행에 들어있는 그 돈들이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얼마이고 안 받은 부분이 얼마인지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증권사들이 그런 거를 모두 정확하게 집계나 이런 걸 모아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서류. 어떤 서류는요? 국세청의 사이트는 홈택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가지고요. 맨 위에 있는 바 중에 두 번째 민원 증명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요. 자, 내 개인정보 입력을 하고 어떤 서류냐? 금융기관에 낼 겁니다. 라고 하고 신청을 누르게 되면 서류가 한 장 나옵니다. 그 서류를 가져다가 증권사에다가 내면 내가 그동안 A 증권사 B은행 매달 100만원 여기 200만원 여긴 세액공제 받았다가 여기는 안 받았다가 여기는 또 이번엔 300만원 냈다가 여기는 또 받았다가 또 여긴 또 안 받았다가 쭉 냈던 모든 내역들의 세액공제 여부를 이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류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 연금 수령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서류 제출하는 거 말고 일단 내가 지금 해지를 하고 돈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요. 연금은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다 세액 공제를 받았다
받은 걸로 일단 해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5%를 다 떼고 일단 남은 돈만 돌려받게 돼요. 돌려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 서류, 소득공제 등 세액공제 확인서 이 서류를 뒤늦게 떼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면 그 나머지 차액만큼 세액공제 안 받는 부분이 있네요 하면서 그 금액만큼 돌려주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어차피 받을 돈 내가 뒤늦게 가가지고 받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이 서류 못 뗀다고 하더라도요, 일단은 연금 해지하고 16.5% 떼고 나중에 천천히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령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수령을 할 때 우리는 세액공제 안 받은 부분, 그리고 받은 부분, 이자 이런 거 받을 때마다 세금을 뗄지 안 뗄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요거를 확실히 체크를 해서 우리가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서류를 갖다 내면서 연금 수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금감원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넘지 말자. 넘어도 분리과세 되긴 되는데 그래봤자 16.5%니까 웬만하면 넘지 말자.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하더라도 연금 수령 기간을 이렇게 10년 이상으로 쭉 늘리면 1년에 1200만 원 넘지 않게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연금 수령을 지금은 하고 나중에 먼 훗날 이 한도가 늘어나지 않을지 그런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보자.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55세가 넘었어도 일할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연금 신청하지 말고 최대한 미루자. 왜냐하면 뒤로 미룰수록 연금 소득세가 점점 줄어드는 체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늦을수록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개인형 IRP를 가입을 할 때는요, 신탁 계약이랑 보험 계약 이런 것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서로 다른 성향과 그리고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비교해가지고 선택을 하자, 이런 얘기고요. 자, 네 번째는요,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으면 그거는 연금을 받을 때 과세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다면 세액공제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금융사에다가 제출을 하고 연금 수령 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금 수령에 대한 내용을 금감원에서 만들어준 보도 자료를 좀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금 수령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요거랑 상관없이 연금을 모아가시는 수많은 분들에게는 언젠가 저렇게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으는 것에 집중, 그리고 운용하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열심히 연금 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